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밈코인부터 급등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제가 업비트에서 봉크라고 하는 멍멍이 코인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봉으로 일단 된 차트를 가져왔고요. 지금 보시면 0.01원에서 0.017, 18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보시면 거래량 빨간색, 거래량이 푹 치고 올라갔죠. 이렇게 거래량이 상승이 같이 동반된 상승은 힘이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 기준 RSI가 예전에 보시면 30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54.7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겁니다.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똑같은 차트인데요. 일봉이 아니고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좀 더 큰 프레임에서 이제 멀리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격이 상승한 게 보이시죠? 근데 오른 건 오른 건데 조금 높이가 상대적으로 되게 낮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도 터지긴 터졌습니다. 근데 25년 저 7월 달에 비했을 때 비하면 앞전에 있는 이 빨간색에 비하면 높이가 거래량이 많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RSI가 일봉으로 봤을 때는 54.7인데요. 주봉으로 보니까 37입니다. 이걸 또 월봉으로 보면 실은 RSI가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봉크라고 하는 코인이 하루 이틀, 한 2, 3일 만에 지난 주말이었죠. 70에서 80% 폭등이 실제로 거래량과 함께 나와줬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추세를 보실 때는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해서 조금 길게 거래량이다 RSI를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막 이렇게 흥분했을 때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금 멀리서 보시면 저는 이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어떤 한 구독자님이 사실 한번 물어봐 주셨던 페페코인이라고 있죠. 개구리 코인. 저도 이 개구리를 좋아해서 자주 쓰곤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봉크 코인도 꽤 올랐는데 페페코인이 실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최근에 올랐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지금 터져줬습니다. 그리고 RSI도 64.7, 아까 봉크 코인보다 훨씬 더 이제 뜨거운 어떤 그런 지금 가격과 거래량 RSI를 보여줍니다. 근데 똑같은 가격 차트인데요. 이걸 또 주봉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일봉보다는 조금 이제 줌 아웃을 시켰기 때문에 오르긴 올랐지만 다소 이제 좀 가격이 덜 오르게 느껴지는 거죠. 거래량도 마찬가지고요. RSI도 일봉으로 쳤을 때는 64.7인데요. 지금 파란색을 제가 보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RSI를 주봉으로 봤을 때는 38.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차트인데도 일봉 다르고 주봉 다르고 월봉이 다를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주봉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페페코인뿐만 아니고요. 퍼치 펭귄, 시바이누, 도지코인 이런 동물농장 코인들이 꽤 선전을 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왜 이럴 것이냐? 이것을 제가 한번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골이 많이 깊었었죠. 골이 깊었던 만큼 산은 높을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얘기를 드린 거겠죠. 하지만 밈코인, 특히 도지코인 외에는 제가 그다지 추천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변동성을 이제는 다 경험을 하셔서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어떻게 이걸 특히 금액을 많이 집어넣었을 때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변동성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치면 이제 코인도 사실 시가총액에 따라서 비트와 알트, 물론 이제 비트가 압도적으로 이제 몸뚱이가 무겁죠. 알트코인도 이 안에서 이더리움이 당연히 제일 무겁고요. 그 다음에 라지캡 코인들, XRP 솔라나 있겠죠. 그 다음에 중형 코인, 소형 코인, 밈코인. 이게 이제 시가총액 순서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요. 똑같은 얘기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제 유동성의
크립토 자산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뭐가 더 민감하게 움직이냐? 돈 들어온다. 유동성에 뭐가 더 움직인다? 이런 민감도를 나타내는 이제 그 시총 반대 순이겠죠. 비트코인은 유동성 들어온다고 해도 몸집이 크기 때문에 뭐 이제 오른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지만 몸집이 크니까 더 적게 움직이고 이제 밈코인 혹은 중소형 코인들 이런 좀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물 들어온 데 하면 사실은 이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그 냄새 맡고 먼저 올라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뭐 지난 한 2년에서 3년간 뭐 사실 글로벌 M2가 항상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데 뭐 이제 금이 올랐는데 왜 비트코인을 못 따라가냐. 그리고 알트코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코인이 그러면 따라간다고 해놓고 여지없이 10월 10일 물론 이제 시장 조작도 물론 있었습니다. 10월 10일 대청산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많이 폭락을 했었죠. 유동성과도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성상현 부부장님 영상을 직접 보시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쉽지 않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조금 각색을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설명을 못했던 하기가 어려웠던 질문들 대표적인 게 이런 거겠죠. 미 연준에서는 계속 QT를 했지 않습니까? 긴축을 계속하면서 유동성을 시장에서 뺐는데 왜 주식 시장이 그럼 폭락했어야죠. 돈 뺐는데 왜 폭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작년 뭐 미국의 M7이다 빅테크다 AI 지금 버블 논란이 나왔죠. 왜 폭락하지 않았냐. 두 번째, 왜 미국에서 또 기준금리를 어쨌든 3번 정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이 예전 뭐 2008년도 그 이후 양적 완화했을 때나 코로나 시즌에 돈 풀었으면 everything rally, 만물 랠리가 나와줬어야 됐는데 왜 그런 게 안 나왔냐라는 거예요. 작년부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항상 이제 큰 버블이 터질 것이다. 이게 뭐 짐 로저스는 2018년 뭐 17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주식이 너무 고평가다. 근데 왜 실제 큰 폭락은 안 오냐라는 거죠. 코로나 때 왔지만 돈으로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대답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미 국채를 찍어서 뭐 돈을 풀면 미 정부에서 돈을 살포하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다 같이 떠오른다. 이 유동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유동성에 대한 또 다른 오해, 그러니까 또 다른 종류의 유동성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은행을 통한 이제 그 대출을 통한 신용 창출. 이것은 실제 돈이 100원이 시장에 풀리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통한 이 신용 창출은 100이 아니고요. 거의 1000원어치의 큰 유동성을 없었던 유동성을 새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과거 2, 3년은 은행 대출로 인한 유동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도요. 그러니까 유동성도 다 같은 유동성이 아닌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는 신규 유동성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를 드리면 기존에 뭐 코로나 시즌부터 말도 못하게 많이 찍었던 기존의 잉여 유동성이 어디에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기존에 돈을 하도 많이 찍어 놓으니까 이게 뭐 MMF에도 가고 ABS도 가고 국채도 가고 뭐 주식도 가고 막 흩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미국 정부에서 주로 이제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단기 국채를 고금리를 유지했잖아요. 미 국채를 고금리에 이자 많이 받고 싶죠. 해서 국채를 계속 팔았던 거예요. 단기채를 팔면 그 유동성을 정부가 현금을 쥐었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없었던 유동성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자본의 재배치를 한 겁니다. 그냥 A 바구니에서 기존 찍혔던 돈을 B 바구니로 옮겨 담은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 2년, 3년간 있었던 일이다. 미 정부에서 기존 유동성을 그 미국의 국채를 팔아서 이걸 어디에다 몰아줬습니까? 이게 스타게이트인 거예요. 이게 AI,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에서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가 여기서 튀어나왔던 거예요. 사실 뭐 미국은 신자유주의였지 않습니까? 뭐 레이건 이후에 1980년대 이후에 20년, 30년간의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에 전 세계가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연준은 긴축을 했는데 QT를 했는데 왜 주식은 폭락을 안 했냐? 왜 오히려 올렸냐? 팩트는 뭐다? AI, 빅테크 이런 큰 회사 이런 기업의 주식들로만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돈을 몰아줬던 거예요. 지원금, 세금 이쪽으로 돈을 몰아줬기 때문에 또 이제 S&P 500 지수 500개 우량 회사인데요. 상위 7개 회사만 실적이 특출났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500개 중에 M7을 뺀 493개의 그냥 이제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의 수익률은 사실 좋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빴죠. 그러면 왜 S&P 500 지수는 올랐냐? 나스닥 지수 많이 올랐죠. 왜 상승했냐? 우리나라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M7 빅테크의 시가총액이 엄청 컸습니다. 이게 뭐 역사적으로도 꽤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구글이다, 저기 엔비디아가 지수를 끌어올렸던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벌어졌고 실은 한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왜 기준금리는 오히려 미국에서 금리 3번이나 내렸는데 왜 Everything Rally는 없었냐? 아까 얘기 드렸지만 AI 패권 전쟁에서 국가 자본주의로 인해서 자금을요 전반적으로 흩뿌려주는 옛날 2008년식의 QE가 아니고 몰아줬기 때문에 초양극화가 실은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큰 데로 더 이제 돈이 많이 몰려갔고 코로나 그 시즌에 만물 랠리는 안 나왔던 겁니다. 오히려 실물 경제는 계속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죠. 왜 버블 논란만 있고 실제 위기는 안 오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인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런 큰 폭락을 위기를 국가에서 방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돈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계속 막아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정치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가 지금 미국에서 터지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막고 있고 지금 다 유럽도 막고 있고 돈 풀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다? 잠시 막을 수 있을 뿐이지 실제 돈을 찍어서 막기 때문에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 아니면 손주 세대한테 이 지금 돈 찍는 부채를 뒤로 밀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그들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앞으로도 고물가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의 높은 물가를 미국에서는 용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부채가 여전히 GDP 대비 미국 많지 않습니까? 뭐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가 빚의 허덕입니다.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왜 유지하냐? 고금리로 그냥 칵 잡아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어디 이제 약한 데서부터 다 부러져 나갈 겁니다. 오히려 고물가를 용납을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돈이 계속 풀리면 국가 부채 그게 이제 화폐로 달러로 빚을 졌잖아요. 그 달러를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빚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대신에 AI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GDP,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거죠. 로봇이다, 휴머노이드다, AI, 이번에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이제 그 원년이 될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올려서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 연준 의장에게 기준금리 낮춰라. 이것은 이제 명목 금리를 낮춰라라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로 유지할 확률이 높아요. 실질 금리는 아시다시피 명목 금리, 이제 기준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 금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명목 금리 뭐 5%인데 인플레이션이 3%면 실질 금리는 2%인 겁니다. 근데요. 지금부터 미국에서 벌어질 일은 명목 금리, 기준 금리는 계속 낮추라고 압박을 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생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허용을 할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디플레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지금 행정부의 이게 이제 명확한 그 구도거든요.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 내가 화폐를 그냥 들고 있으면 화폐가 녹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내가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고요. 화폐 실질 구매력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위험 선호 현상이 증가해요. 화폐를 그대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금을 살 수 있고요. 그 부동산을 살 수 있고 비트코인이나 어떤 자산을 사고자 하는 욕망이 커집니다. 이렇게 앞으로 올해는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미국의 특히 장기 국채에 대한 선호도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장기 국채를 이제 그 금리의 상단을 이렇게 막아버리거든요. 장기 국채를 왜 사겠습니까? 이자 더 많이 받으려고 그 단기가 아니고 저 10년, 20년, 30년짜리 살 수 있는데 그거의 금리를 칵 찍어 누릅니다. 그러면서 국채 쪽이 아니고 위험 선호 자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점점 몰려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결론만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산가가 유리합니다. 자산가라 함은 금이다, 은이다와 같은 원자재 또는 비트코인 또는 뭐 서울의 뭐 아파트처럼 그 상급지에 있는 부동산 이런 거 들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많이 유리해지실 거고요. 반면에 연금 생활자, 월급쟁이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화폐가 더 녹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빚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요.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희소성이 있든지 담보 능력이 탁월하든지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자산을 계속 모아가야 됩니다. 제게 이걸 물어보신다면 희소성 있고 담보 능력 있고 현금을 창출한다. 정확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생각이 나네요. 결론은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는 신규 유동성을 사실은 이렇게 제대로 된 신용 창출이 없었어요. 기존에 찍어놨던 잉여 자본, 저기 뭐 저 영래포입니까? 그런 쪽에 있던 것을 끌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주머니 서로 바꿔치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국 쪽의 AI 쪽, 빅테크 쪽으로 몰아줬었죠.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이제부터는 신규 유동성 창출을 유도할 겁니다. 누가? 미국 행정부에서. 이것은 은행의 규제 완화, 은행 대출을 통한 유동성이 새롭게 창조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이제 대형은행 23년도 3월 달에 은행위기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미국의 이제 은행 4개가 그때 파산을 했었죠. 그때만 해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을 할수록 오히려 손해입니다. 대출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조금씩 회복이 돼서 이제 막 미국의 은행들이 대출을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뭐 이제 의미 있는 이런 증가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유동성으로 그냥 그 AI 쪽을 밀어줬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규 유동성이 새롭게 창출이 될 겁니다. 이게 무섭게 치솟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제 막 유동성 터지면 또 인플레이션 막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과거 70년대 스타일 폴 벌커 같은 연준 의장 당시에 뭐 금리를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기준금리가 20% 이랬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왜 그때는 그 했고 지금은 안 되냐? 70년대는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굉장히 낮았어요. 한 40%인가? 그때는 저렇게 해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GDP 대비한 국가 부채가 이제 뭐 한 120% 넘어가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쓰러져요. 미국 정부가 그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AI 패권 전쟁, 미국과 중국은 지금 그 질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봐줄 생각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삐끗하는 순간 끝날 수 있어요. 과거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 되겠죠. 그때만 해도 중국이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 버블이 이렇게 뭐 지금은 이렇게 지면 안 돼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멈추면 죽습니다. 그냥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버블이다 어쩌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버블 논란을 개의치 않고 일단 패권을 잡아서 소위 말해서 1위와 2위의 격차를 2배, 3배 이상 늘려놔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금리를 올리든지 해야 본인에게 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경제 성장률 GDP 기준 전 세계 지금 미국 턱밑까지 따라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올해 특히 이제 시장 전망을 이제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드려보면 미국 주식 좋을 겁니다. 근데 미장보다 국장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형주 나쁘지 않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빅테크가 있겠죠. 대형주도 물론 기회가 있지만 이제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중소형 주에서 큰 상승률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코인이죠. 비트코인 나쁘지 않다니까요. 저는 최소 2배는 봅니다.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겠지만 알트코인은 퍼센티지 상승률로 봤을 때 올해 더 오를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은행의 대출을 이렇게 해주기 시작하면요. 신규로 유동성이 계속 이제 시장에 돈이 늘어나요. 이러면 당연히 화폐량 자체도 급증을 하겠죠. 그런데 화폐의 그 거래 속도 이것도 앞으로는 훨씬 더 빨라져요. 왜? 뭐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뭐 은행에 가서 뭐 대출하고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전 세계 쏘는 순간 몇 초 만에 실은 날아가서 실시간 정산이 돼버립니다. 화폐량이 늘어나고 거래 속도가 늘어나면 GDP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무조건 뭐 중소형 잡주, 잡코인을 비트로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또 얘기를 드립니다. 어찌됐건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를 하고 대출로 돈을 푼다면 위험선호 현상이 올해는 커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했어도 미국의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던 게 아니다. 재배치를 했기 때문에 선택적인 빅테크 위주의 랠리가 나왔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은행 규제는 완화해서 이제 신용 창출을 이제 일으킬 것이고 금융 억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 이제 금융 억압은 한마디로 미국의 채권에 투자해봤자 재미없다. 그러니까 단기채 말고 특히 장기채 금리를 꽉 찍어 누른다 해서 금융 억압인데요. 미국의 장기채는 이제 이거 이제 치솟으면 쓰면 안 돼요. 이제 금융 발작이 일어나니까 장기채 금리의 상단을 딱 막아줍니다. 이러면 돈이 소위 말해서 조금 투자도 할 수 있고 대출도 할 수 있고 돈이 돌아갈 수 있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지금 이렇게 갖춰 놓은 거예요.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갈 것이다. 더 쉽게 얘기 드리면 리스크 온이라고 하죠. 위험 선호 현상이 가속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대출 아마 미국 정부에서 유도를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이것을 이제 수치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 ISM 지수입니다. 거의 3년간 지금 50 이하에서 사실상 경기 침체였던 거예요. 왜? 중소기업으로는 실물 경제로는 지금 돈이 잘 안 갔던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기존의 유동성이 중소기업으로 돈 갔었어야 했는데 지금 대출이 안 되고 돈맥 경한 거죠. 왜? 고금리인데 빚이 많은데 지금 뭔가 경제활동이 됐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해준다면 숨통이 트이겠죠. 금리가 낮추니 이자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도 가능해질 겁니다. 이러면 제조업 ISM 지수, PMI 지수는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제조업 ISM 지수는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요, 제조업 ISM 지수는 비트보다 알트코인과 연관성이 더 높습니다. 비트가 낮은 게 아닙니다. 알트랑 더 높습니다. 지난 12월 ISM 지수 이제 제조업 쪽이 미국에서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지난 12월 제조업 지수 두 가지 회사에서 그러니까 ISM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S&P 글로벌에서 제조업 PMI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ISM 지수는 49.3 전월 대비해서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습니다.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는 51.8 이제 전월 대비해서 살짝 낮아졌지만 어쨌든 50 기준선은 여전히 지금 위에 있죠.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위축이 된 상황이 맞습니다. 계속 얘기를 드렸던 규제를 완화하고 이제 돈을 점점 신용 창출하죠. 그리고 제조업에서 실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에요. 로봇에 대한 올해 이제 제조 비용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비용이 어느 순간, 그러니까 꼭 아이폰 4 순간이 온다. 뭐 챗 GPT 순간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이제 조만간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비용이 떨어지면 공장에서 이제 사람을 쓰는 대신에 로봇을 더 많이 투입을 할 거예요. 이미 아마존에서는 엄청난 그 노동자를 이미 해고를 많이 시켰습니다. 로봇을 쓰면서 어느 순간 생산성이 치고 올라가는 그 임계점, 티핑 포인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ISM 지금은 뭐 50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55가 되고요. 이게 50대 후반 심지어 60도 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조업 ISM이 60을 넘어간다. 특히 알트코인의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볼 시기가 저는 올해 어느 시점에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두로에 대해서 제 이제 오후반 우리 동생이 잘 얘기를 해줬죠. 최대수에는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 될 것이다. 석유 이제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장악해서 중국은 대만 침공이 좀 어려워졌다. 왜? 중국에서요. 저기 베네수엘라한테 엄청난 그 석유의 거의 뭐 80%를 베네수엘라로부터 싸게 수입을 했는데 이제 요것이 지금 미국이 가서 이제 그냥 그 통제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유가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겠죠. 이제 미국 물론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 기업이 가서 새롭게 이제 장악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에게도 사실은 불리해요. 미국은 유리한데 중국, 러시아, 이란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그 다음에 물가를 그 휘발유 가격을 낮춰서 잡아야지만이 중간 선거에서 유리하겠죠. 그리고 반미 정권에 대해서 제거하는 효과도 이번에 거뒀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요, 또 하나 좀 덜 알려진 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 맞죠? 21세기는 잘 아시다시피 AI의 시대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조하는데 반드시 꼭 그 필요한 요소가 뭐 전자제품, 사실 뭐 그 무기들 만드는데 히토류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베네수엘라가 중국, 이란, 러시아랑 친했잖아요. 이런 히토류를 많이 들고 있는 자원 부국이랍니다.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통해서 석유도 석유인데요. 히토류에 대한 중국, 이란, 러시아의 허점을 지금 찔렀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요. 그 군사작전 하는 걸 이게 보도 자료를 보면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보여요. 이게 뭐 지금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엄청난 사전 계획과 정말 그 정예 부대를 해서 몇 시간 만에 그냥 국가 원수를 잡아들였다는 건 이제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반미 세력을 어쨌든 제거하고 석유를 확보하고 히토류까지 통제하면서 AI 패권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을 동시에 견제하는 효과를 다 가져갔던 거예요. 마약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건 뭐 이제 구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를 보는데 일론 머스크가 나 어제 저녁에 두 분과 함께 뭐 러블리한 저녁을 먹었다. 누군가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멜라니아 영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본인이 이제 올린 트윗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2026년은 엄청날 것이다.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올해 4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저는 호재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죠. 미국과 중국은 절대 뭐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해서 상호 부딪혀서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다. 단, 저는 4월에 만남이 있다라고 치면요. 그 전에 혹은 그 이후로도 변동성 장세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왜?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 밑단에서 치열한
이제 그 어깨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선빵을 날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시장이 비틀비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상 둘이 만날 때는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 정리를 해서 이제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또 하겠죠. 5월 15일 연준의 파월 의장이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신규 연준 의장 지금 압박 면접 계속 했었죠. 이제 곧 있으면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5월 달에 임기가 만료가 된다면 이 효과는 아마 하반기에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올해 관건은 뭐냐? 신규 유동성이 창출이 어쨌든 되지 않습니까? 은행 대출 점점 이제 규제 완화로 풀릴 거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코인 업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법인 클래리티 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죠. 명확성을 만나고 여기에 저기 사진에 있는 일론 머스크 회사, 스페이스X, 오픈 AI, 그다음 뭐 리플도 나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IPO 대여들이 지금 굉장히 줄을 짓고 있어요. 둘 다 선거가 있는 한국과 미국입니다. 이 IPO 붐이 만날 때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지 이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우리가 잘 팔고 떠날 수 있을지 잠깐 쉴 수 있을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당장 뭐 다음 달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려니 하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주요 지표들 제가 뭐 계속 확인을 드리고 있지만 뭐 코인베이스 뭐 어떤 앱 순위랄지 뭐 이제 PMI 지수랄지 아직은 뭐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차분하게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